26번째 해석학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자크 데리다를 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어서 데리다의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 352쪽인데 차연과 텍스트 읽기입니다. 데리다는 차연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차연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체주의적 방식에서 데리다는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안하는 해체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부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글을 읽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글을 읽기를 일단은 권장을 합니다. 이것은 텍스트를 이용하는 방식이 언어에 의해서 도달될 수 있다기보다는 언어에 의해서 좌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자크 데리다입니다. 언어는 사고의 왜곡이다라고 하는 비트겐슈타인의 그런 명제도 데리다의 해석적 기법에서는 마음대로 기호를 선택하고 언어를 주물럭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곡도 결국에는 기호의 선택 또는 언어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체주의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전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해체주의적 텍스트 이해에서 상황이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 다름이 아닌 차연의 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연도 해체와 마찬가지로 데리다의 신조어입니다. 다른 거는 다 여러분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데리다를 떠올리게 되면 차연의 개념, 그것이 디페랑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디페랑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차연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언어의 스펠링의 차이에서 유래를 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이 디페랑스, 영어로 디퍼런스라고 하는 이 말에 변별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디페랑스와 디퍼런스, 프랑스 말로 디페랑스는 똑같이 디페랑스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글을 보게 되면 디페랑스는 E로 사용하지 않고 A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두 단어의 차이가 사실 알파벳 A와 E의 차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양자는 프랑스 말로는 조금 전에 말을 했지만은 디페랑스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의 의미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연이라고 할 때 이것은 차이가 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차연이라고 하는 차는 차이가 나다, 어원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하고, 연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연기하다, 미루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차이가 나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는 연기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연기를 하는가? 원래 본질의 의미, 원 의미로부터 점점점 미끄러져 내려가고 연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 의미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 보통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텍스트를 읽으면 읽을수록 원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원 의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어에 의해서 차별을 만들어내고, 또 언어 때문에 원래 의미와는 다르게 점점 연기가 되어지고 그 원래 의미로부터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의미란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 더욱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의미가 아니라 언어 체계 혹은 기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언급을 했듯이 글은 끊임없이 의미를 전치함으로써 드러난다. 결국 언어는 또 다른 언어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고 원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차이가 드러날 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데리다는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race,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이는 흔적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차이의 차이성은 참된 사물에 대한 흔적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개념들이 있습니다. 진리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선함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와 같은 개념들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지 차이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일종의 원의미의 흔적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흔적들이 하나의 언어에 불과하고 기호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데리다는 기호를 사물 자체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호는 언제나 부재 중에 있는 현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언어에 의해서 이전에 다른 의미가 생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재 중에 있는 현존을 단순히 표상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현존이 아니라 현존을 대신하는 용어이고 기호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물 자체 혹은 현존을 기호로 대신하는 것은 단순히 보조적이고 잠정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언제나 이 기호라고 하는 우회로를 통해서 표상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그는 니체라든지 프로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데거에서 찾고 있습니다. 원래 본질에 대한 또 텍스트의 원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언어를 가지고 우회로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고 생성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차연에 대한 생각을 살펴봐야 될 텐데, 둘째로 차연이라는 말은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연기하다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연기하다는 것은 차이를 드러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연은 스스로 상이한 것을 상치시키는 작업보다는 정반대의 개념, 즉 일종의 의미의 미끄러짐입니다. 결국 원래 의미가 자꾸 미끄러져서 원 의미보다는 근접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연은 끊임없이 현전성을 연기한다. 원래 본질부터 연기시키는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미룬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사물에 대한 기호의 지시 의미가 연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여기서 실제 사물에 대한 기호의 지시란 형이상학의 본질적인 임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형이상학은 현전성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데리다는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 현전이라고 하는 그 본질의 의미가 파악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데리다의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하면 쉽게 설명할 길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은 일기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 중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술하는 겁니다. 흰 백의 노트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글을 쓰기 시작을 할 때 하루에 경험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하거나 자기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을 일기에 쓰게 됩니다. 그 일기에는 자기의 내적인 감정의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했던 내용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의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의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쓰기 시작을 하면 그 사건이 재구성되어지고 다른 의미로 재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데리다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글에 의해서 기존에 경험한 내용을 파열시키고 상실시키고 파멸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 쓰여진 현재 일기를 통해서 쓰여진 그 글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텍스트는 이런 방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리다의 이와 같은 방법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차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차연의 텍스트의 그 기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문제 형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글에 관한 연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쓰기, 글 이런 것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쓰여진 글의 성립과 역사는 전통적으로 기호라고 하는 기호체계에 의해서 표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화 내지 반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글은 중립적으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과 함께 사고하는 인식자와 연관되어서 글의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리다는 쓰여지는 글은 더 이상 어떤 사태에 마주 서서 이를 대변하는 기호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제시적인 조직 속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 흔적으로 데리다는 보고 있습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에서 항상 의미화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토라이든 성경이든 또는 무엇에 대한 의미화 작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리다가 말하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리다는 글의 정신과 글자에 관한 옛 논쟁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글 속에는 기독교의 성경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글이 그의 작품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긴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글의 정신에 치중을 합니다. 하지만 데리다 자신은 글자에 관심을 하고 있다. 이것의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텍스트의 구조는 쓰여진 글과 말해진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리다에 따르면 데리다의 구조에서는 이 둘의 경계가 모호하고 또 무시되기도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말보다 글이 우위에 있지 않고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데리다의 해체주의 구조에서 텍스트의 권원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권원에 대한 호기심과 물음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을 찾아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원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흔적을 잘라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언급한 토라 또는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그것에 대한 주석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데리다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성경과 주석은 구분하지만 데리다의 경우에는 성경과 주석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데리다의 해체주의에서는 성경이 주석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그 자체는 데리다의 입장에서는 권원이 흔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의 권원적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성경도 일종의 차연의 입장이고 차연의 자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데리다가 추구하고 있는 자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단가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에 이 구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개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개는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현대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기가 불가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의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이 의미가 다른 의미로 생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와 원의미와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의미는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차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원래 본질인 원의미로부터 점점 미끄러져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6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계절학기 수업을 마칠까